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8개의 강연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였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 AD 305년까지 이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1546년부터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본격적으로 은광을 개발하게 됩니다. 페소 데 오초라는 8조각이라는 그러한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포토시에서 광산이 발견되고 거기서 은을 캐내면서 남미에서 이 은화를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뿌리게 되죠. 즉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가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를 양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마제은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최초로 마제은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가는 대표적인 상품은 차였습니다. 차.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차가 인기가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비하인드에는 그 이면에는 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직물, 아편, 은 이러한 삼각무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납으로부터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단천연을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일본의 이와미 은강에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에서 경수와 종단이라는 두 기술자를 초청하여 연은 분리법 기술을 배웠다는 내용이 이와미 은강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중세시대 전세 글로벌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한 인더스토리는 9개 강연을 지금까지 마쳤는데요. 오늘부터는 시즌 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즌 2의 주제는 여러분이 뒤에 보이는 것처럼 금융입니다. 앞으로 8개의 강연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금융의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2개의 금속을 뽑으라고 한다면 금과 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인더스토리 시즌 2 금융편에서는 우선 처음 2개의 강연을 금과 은에 할애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개의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은 은입니다. 은. 아마 이 제목부터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 금을 하지 않고 은부터 시작을 할까? 그죠? 네,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제 강연을 듣고 나면은 왜 제가 은을 첫 번째 강연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이 은화는 이 이름은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입니다. 이 데나리우스는 여러분이 잘 낯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그 성경책을 읽은 분들은 그 안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그러한 주화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포도밭 주인의 이제 일화를 다룬 것인데요. 포도밭 주인이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1데나리온이라는 이 비용, 이 금액의 단위가 바로 이 데나리우스 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의 돈일까요? 성경책을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였습니다. 네. 이 데나리우스 은화가 처음 이제 발간된 것은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입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낯설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명한 그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다투던 그 전쟁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전쟁이 한창이던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회에서 이 데나리우스 은하를 이제 주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BC 211년부터였는데 그 후로 500년 동안, 무려 500년 동안 AD 305년까지 이 은하는 로마의 공용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그 식민지를 건설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땅에서는 이 데나리우스 은하가 사용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 데나리우스 은하가 500년의 생명력을 가졌다는 시간이죠. 그 기간과 로마가 번성하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화폐 시스템의 안정이 국가의 번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데나리우스 은하는 결국은 로마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데요. 처음 그 데나리우스 은하를 주조하던 그 시점에는 대략 원 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가치가 은 4g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0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되던 데나리온의 가치가 이제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 데나리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처음에 사실 그 국가가 화폐를 양산을 하면서 그 가치를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그 화폐 가치와 쓰여 있는 가치와 그리고 은의 함량, 그 컴파운드, 물질의 함량의 가격이 같아야 하죠. 그죠?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 함량을 줄이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은의 함량을 92%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하 하나를 만들 때마다 8%의 추가적인 이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비밀은 백성들이, 로마 시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네로 황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네, 폭군 네로, 그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죠. 결국은 네로 황제 시기에 그렇게 그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은화 함량을 줄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일단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8%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0년 동안 은의 함량을 5%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점점 은의 함량을 줄인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은의 함량을 줄인 것과 은의 함량을 줄이게 되면서 이 로마의 공용 화폐인 이 데나리우스 은하의 가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로마가 쇠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다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중간에 화폐 개혁을 몇 차례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화폐 개혁을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그 공공화폐,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의 신용도가 국가의 신용도와 일치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3강에서 지난 인더스토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육두구와 정양을 찾겠다고 그렇게 해서 떠난 것이죠. 동양으로 가다가 우연치 않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 때 한 의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육두구라는 향료를 뿌리게 되면은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죠. 이 논문을 발표한 근거는 당시에만 해도 흑사병이 냄새로 전파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두구 열매를
말려서 그것을 갈아서 향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육두구와 함께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정향입니다. 정향과 육두구. 사실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아서 신대륙으로 탐험했던 이유는 그 명분은 바로 육두구를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찾으면 금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죠. 수많은 탐험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육두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가 되는 원동 모티브는 바로 육두구였던 것이죠. 이 대항해 시대는 결국은 식민지 개척과 개척의 시대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는 국가 관점에서의 권력을 확대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비즈니스의 관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파견된 군사들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비즈니스맨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개척을 위해 떠났던 많은 국가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여러 그 배들이 이제 남미를 이제 뒤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그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엘도라도의 신화를 이제 굳게 믿고 있었죠. 네, 엘도라도 신화를 믿었다기보다 엘도라도 신화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 정복자들은 군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식민지 개척의 모험을 떠나기 위한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먼저 조달을 받았어야 해요. 네. 그래서 그 식민지로 가게 되는 그 비용을 이제 그 왕이나 귀족들에게 뜯어내기 위해서 미리 뜯어내기 위해서 이 황금나라의 전설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정말 엘도라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사람들은 금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고 엘도라도에 가면은 넘치는 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꿈에 부풀어서 이제 돈을 마구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이 정복자들이. 그래서 그 이 정복자들이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차례대로 접수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문명들을 접수해서 수많은 보화들을 다 뺏었지만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죠. 아직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래 약속한 만큼의 금을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에 빠졌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타개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533년에 잉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잉카 제국은 현재 페루 지역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조금 더 안데스 산맥의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내륙 지방에서 볼리비아, 현재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라는 그러한 지역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포토시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광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46년부터 이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본격적으로 은광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들은 질도 엄청나게 좋았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그러한 은의 보고였습니다. 바로 이 포토시에서 발견된 은광이 중세 그리고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스페인이 이제 주조한 그 은화가 바로 페소 데 오초라는 그러한 이름의 은화입니다. 원래 이 페소 데 오초는 정복 시대 전, 그러니까 포토시 남미에서 은을 캐기 전에 이미 스페인에서 발행되고 있었어요. 발행되고 있었고 이제 단위가 8레알, 16레알, 31레알 이런 식으로 8의 배수로 그렇게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페소 데 오초라는 8조각이라는 그러한 그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스페인에서 계속 사용됐던 그러한 은화였는데 포토시에서
광산이 발견되고 거기서 은을 캐내면서 남미에서 이 은화를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뿌리게 되죠. 그리고 이 퀄리티가 좋은 남미산 은화들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식민지인 남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페소 데 오초는 워낙 그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은화를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은화, 스페인의 은화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축 통화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뭐 해적 나오는 영화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죠. 뭐 스페인 해적선이 침몰했는데 뭐 보물이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상자 안에 은화가 잔뜩 들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은화가 바로 페소 데 오초이고 남미에서 포토시 강선에서 만들어진 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은화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어떤 물건을 거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